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3의 심리학의 역사 접근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는 18페이지고요. 자, 심리학의 역사 접근 방법은 지금 크게 세 절로 나눠져 있고요. 심리학의 기초, 2절에는 현대 심리학의 대두, 그 다음에 3절은 심리학의 5대 관점 했는데 1절의 심리학의 기초는 사실 시험엔 안 나와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오늘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2절하고 3절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자, 첫 번째 심리학의 기초 1절, 과학 이전의 심리학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심리학의 어떤 초기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하면은 주요한 문명들 속에서 인간하고 신의 관계 아니면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류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생존 문제니까는 집단을 형성하고 이제 생존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또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왔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고뇌하고 더 깊이 있게 사유하게 되면서 또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한 영역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 존재하고 인간 마음에 대한 물음에 이제 이러한 답을 제공했던 게 철학이었고 어떻게 보시면은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우리가 사이키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 어원에서 그랬을 때 일정 부분은 이 심리학의 뿌리가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심리학과 철학은 유사한 지금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물음을 심리학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심리학은 과학적 실험하고 연구가 병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철학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학적 연구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유를 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자, 내가 뭐 더 멀리 보았다면 뭐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를 보실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치시면은 아이작 뉴턴이라고 나오는데 또 그 해외에서 번역된 책을 보니까 철학책에는 이게 아이작 뉴턴이 또 얘기했는데 그 말을 그 이전에 아이작 뉴턴이 샤르트르가 했던 이미 썼던 말을 다시 쓴 거다 뭐 이렇게 또 쓴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최근에 또 다른 거 보니까 거기에는 이거 샤르트르가 했던 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부터 원래 있었던 말이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약간 좀 이렇게 와전되면서 더 번안이 된 거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철학을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부분들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게 더 넓게 더 멀리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도 분파가 아까 기초하고 그 응용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갈래로 갈리잖아요. 근데 거기 깊은 가장 근원적인 데는 이런 철학적 사유가 다 밑에 같이 기저에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그냥 요 차시는 듣고 나면은 그냥 여러분의 삶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상식과 지식이 조금 늘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학문의 뿌리인 철학은 필로소피아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요걸 잘라서 봤을 때 필로가 사랑, 소피아는 지혜.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사랑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철학의 영향이 이제 우리 책에도 지금 고대 그리스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부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초기 학자들도 키케로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심리학 개론서를 보게 되면은 철학 영향 해가지고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사람의 이름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 세 사람 이름을 왜 언급하냐?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다른 철학자들도 있는데 근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현실과 천계, 물질 자체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뭐 물이다, 뭐 불이다, 뭐 그런 어떤 원소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갑자기 소크라테스에서 그 전환점이 생겨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탐구의 초점을 너무 다양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요. 인간 본성으로. 그래서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이전의 철학자들도 던지긴 던졌는데 이전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넓게 현실 세계까지 다 이렇게 포괄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리학 개론서들에서도 철학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알에 대한 거, 그러면 알에 대한 문제, 뭐 알고 있다는 믿음에 대한 검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게 너의 분수를 알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건 너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너는 알고 있니? 너가 모른다는 사실은 너는 알고 있니? 그럼 너가 모른다는 게 그게 뭐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화법, 논박법으로 이렇게 계속 묻고 답하면서 찾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었던 거는 지행합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행할 수 있어.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너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그럼 우린 그걸 행할 수 있어. 근데 너가 모르는 건 뭐야? 내가 모르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는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그걸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결국에 학습을 하거나 누군가가 알려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행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결국에 이제 통치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소크라테스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자, 그래서 지식의 원천은 감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감각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왜?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맛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맛있는데 저 사람은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 동일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각심리학에서 감각을 연구한다라고 했잖아요. 뭐 미각,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지각심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감각을 왜 다른가라고 했을 때 나의 어떤 그 미각세포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플라톤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다른 거는 이런 감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을 더 믿어야 돼서 플라톤은 이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 지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 이걸 이제 생득설 입장에서 이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인지적인 그런 사유 능력, 사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해라고 이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원래 플라톤이 철학자가 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플라톤은 되게 그 좋은 가문의 출신,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통치계급이었어요. 통치계급 자제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플라톤도 만나게 되고 우연찮게 플라톤 강의도 듣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매료돼서 원래는 다른 걸 꿈꾸다가 이제 철학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한참 소크라테스 밑에서 수학을 하고 있다가 소크라테스가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청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고 이 플라톤이 떠나요. 그 아테네를. 근데 이제 떠나는데 그 중간에 임신매매를 당해요. 그래서 12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조각상도 그렇고 그냥 다른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플라톤이 굉장히 미남이었대요. 소크라테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를 지나가던 이 분이 저 사람 플라톤인데 근데 이 사람도 아주 잠깐 소크라테스 밑에서 수학을 해요. 근데 뭐 애제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잠깐 들었던 학생이고 이 플라톤은 진짜 찐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아테네 플라톤인데 그래서 이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돼서 이제 돌아와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플라톤 집안이 원래 통치 계급이었고 굉장히 귀족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요 12년 사이에 더 부자가 됐어. 엄청.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자마자 그 몸값의 몇 배를 쳐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괜찮아. 안 돌려줘도 돼. 그랬더니 근데 이 돈은 지금 원래 자기를 살렸던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돈을 이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걸로 세운 학교가 아카데미아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이제 뒤에서 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앞에서 지금 이 소크라테스는 대화법, 논박법 이걸 계속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 화법을 했으면
제자니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변증술이라고 해서 토론을 통해서 대립되는 의견을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형태로 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사유하는 이성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가르치려고 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이 분이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이성적인 거. 여기서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플라톤을 얘기할 때 가장 잘 비유하면서 보여주는 게 이 동굴 속 벽화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일상에 갇혀서 그냥 루틴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루틴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을 때 미래의 어떤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죠.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진짜 목적보다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기에 되게 바쁘다. 그래서 그걸 동굴 속의 벽화. 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여기만 보이고 저 멀리에 동굴 밖에 있는 빛의 어떤 이데아의 세상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바깥의 빛의 세계, 내가 진짜 지구에 온 목적을 알려면 계속해서 사유해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가지 못하는 데에는 여기 그림 위에 보면은 제수들 못 나가게 막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관찰자 입장으로 떨어져서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지를 객관적 시선에서 보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데아를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환경적인 제약들이 결국에 일상에서 보게 되면은 감각이라든지 습관,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나 너무 감각에 매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카데미아에 나중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제자고요. 근데 이미 이제 처음에 입학했을 때부터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걸,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딱 점 찍어서 알아봤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내가 준 만큼만 대답을 하는데 얘는 독자적으로 자기 이론을 엄청 이야기를 하고 나하고 거의, 왜냐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린 학생인데도 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고 너무 얘가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체계가 단단하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플라톤은 이데아를 이야기했어요. 이성적인 것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사물, 형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래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걸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현실 세계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내가 느끼고 사유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이거는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이제 플라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 둘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고 누가 플라톤일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볼 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뭘 더 중요하게 보는가.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적인 것들, 이데아. 그러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여기 현실에 발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라파엘로가 여기에 책 이름도 써놨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일리학이고 이제 각자 자기가 쓴 책을 이제 들고 있는 걸로 이제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있어서 어쨌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림에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 근데 이제 중간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철학하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세 사람만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제 여기는 고대였고 고대에 세 사람이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유럽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중세는 사실 뭐 암흑기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르칠 때는 좀 약간 중세 철학을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암흑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리학 역사에서 그렇게 크게 중세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 이런 사유들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기 거치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방금 얘기했었던 우리가 경험론하고 합리론이라고 하는 내가 경험하는 것들 아니면 사유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 자체가 나눴다기보다는 후대의 학자들이 나눈 형태로 지금 경험론, 합리론이라고 하는 근대에서 이제 나눠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경험론은 인식, 지식,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로크의 백지설,
그래서 로크는 출생할 때부터 지식이 없는 우리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럼 이 경험론이 심리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라고 했을 때 경험론에서는 지금 우리가 뭘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좋은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가정 환경. 아니면 학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아동이라든지 아동 학습 과정에 대해서 연구에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경험주의적 사고는 사물의 지각과 감각 기관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므로 생득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후 실증주의의 이제 토대가 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 동기 연구에도 공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험론은 뭐 여러 학자가 있는데 홉스, 존 로크, 뭐 데이비드 휴움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합리론은 이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치니 그러면서 중간에서 약간 절충적인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는 게 독일의 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합리론은 앞에서 나는 경험한 게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건 경험론이고 아니야 생각하는 게 이성적인 게 더 중요해. 인식론의 학설을 우리가 합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있고요.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었던 심신이원론은 몸하고 우리의 생각은 따로따로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심신이원론이 그렇다고 데카르트가 진짜 이거 완벽하게 분리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성이 좀 더 중요해. 근데 어쨌든 연결되어 있어. 근데 그 연결된 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데카르트가 이 시기에는 송가선이라고 여기 정도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에서 다시 찾았을 때 어디냐면 멜라토닌 분비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 송가선이.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이걸 믿었어요. 데카르트가 유명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믿어서 이때 이렇게 송가선이 영향을 준다 우리의 정신에. 그래서 여기를 좀 정신 이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는 여기를 절제하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이런 그림들은 사실 여러분이 보실 때 풍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시대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희화하거나 아니면 풍자하는 형태로 이런 그림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실제 여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효과가 없는데 그걸 믿으니까. 자, 그리고 데카르트는 어쨌든 근대의 시기인데 나름 굉장히 과학적 사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쓴 책들을 보면은 이 사람 천재예요, 진짜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시대에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생각해 보면은 이미 이전에 우리 앞에서 아까 전에 뭐 내가 거인 어깨 위에 이미 있었던 거야 연구들이.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이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도 있었고요. 그 이전 시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갈릴레오가 목성도 발견했고 이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제일 신기하던데 아니 이때 만환경으로 목성을 볼 수 있다고? 자, 어쨌든 금성도 관찰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중세의 철학이 많이 학자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에 끊긴 이유가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뭘 얘기했어요? 결국에 우리한테, 인간한테 관점을 두고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회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있어요, 포커스가. 근데 이제 중세에는 이게 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철학도 우리가 신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이 형태로 가고 있다가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이게 인간한테 와요. 우리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야. 독자적인, 굉장히 개별적인, 그건 굉장히 우수한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휴머니즘, 이 시기를 이제 데카르트가 굉장히 많이 누리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자기의 학설을 많이 이제 주장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합리론의 공헌도 있어요. 보시면 감각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탐구함으로써 초기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의식화되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정신활동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이제 지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초기 심리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 사고, 마음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야. 이걸 찾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뭐 연합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리주의 그리고 뭐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 그래서 연합주의, 뭐 공리주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은 나중에 뒤에서도 한번 볼 건데
루소가 여기 있을 텐데, 예. 뒤에서 8장에서도 한번 볼 건데 이분도 뭐 철학자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당대에는 그러니까 자연주의 철학이 그냥 아이들은 그냥 배우는 대로 뭔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면서도 충분히 다 잘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개입은 하지 마.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에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당대에도 절판될 정도로 엄청 그 부모와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을 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표적인 왕이 이 책을 여왕이 이 책을 읽었어요.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책을 읽고서 깊은 감명을 받아서 말년에 그 전원 생활을 하잖아요. 전원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전원 생활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루소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여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앞에서 봤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뭐 데카르트도 몸하고 어떤 이런 신체들의 연결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그때 당대에 뭐 CT, MRI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니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 지금 찍으면 전두엽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사람이 사고를 할 때는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 축두엽이 활성화가 돼.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fMRI로. 근데 그 시기에 이거를 볼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뇌가 연결은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프렌치 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골상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보이지 않는 생각, 뇌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더 치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골상학이라고 하는 게 각각 영역이 하는 일들이 다를 거예요. 물론 현대의 이 부분이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각각의 뇌의 부위들이 하는 피질들이 하는 영역들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른 걸 어느 정도 추론을 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뇌도. 네. 그래서 그림도 뭐 이런 형태로 이게 각 부위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를 거야 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고요. 자, 그럼 앞에서 이제 경험론하고 합리론의 이제 차이. 그러면 경험론은 경험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마음이 백지 상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 입장이고, 이제 우리가 귀납적 추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시험에서 이게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6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경험에서 알게 되는 거. 네. 그러면 합리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거는 밖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내 머릿속에 있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부터 계속 추론해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연역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식으로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데 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전제들이 내 머릿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경험은 귀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 내가 이걸 만졌을 때 이게 분필인지 눈을 감고 만졌을 때 이거 분필이네 뭐 이거는 지금 뭐 포인트기네 뭐 아니면 이렇게 만졌을 때 이거는 페이퍼네 라고 하는 거 질감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건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져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건 어디로 전달돼요? 위로 뇌에서 내가 만졌고 이 만진 지각 감각으로 인해서 올라가면서 내 뇌에서 이거 분필이야 이거 연필이야 뭐 이거 인형이야 라고 하는 거 알게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귀납법 이 형태로 그래서 나중에 귀납법하고 연역법이 귀납법은 뭐라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처리예요. 그리고 지금 연역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 처리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건 6장에서 다시 또 볼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학적 분파로 따졌을 때는 경험 그다음에 합리는 머리로 사고하는 형태에서 내려가게 되니까 연역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뭐 유럽의 철학에만 있지는 않고요. 동양에서도 있어요. 뭐 맹자, 승자, 고자 이런 부분이 다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시대별로 뭐 성선설은 헬레니즘 시대, 뭐 성악설은 기독교 윤리학 원죄설, 뭐 우리는 죄를 지고 태어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얘기했던 철학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로크 이런 부분들이 맞기도 하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사유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자, 더 현대에 와서는 19세기 이후에 생리학,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생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정신생활이 신체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뇌의 물리적 작업에 산물이라는 주장에 힘을 얻게 되면서 과학적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철학적 접근 방식에서 그냥 우리가 계속 사고만 했던, 사유만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현대 그 심리학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됐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이 전환이 되고 과학적 방법과 연구 방법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습득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경험론하고 합리론 그 중간에 만났던 사람이 칸트인데 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칸트한테 영향을 그러니까 경험론과 합리론의 좋은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귀낙과 영역에 여기에 이제 칸트가 둘 다 영향을 받았다 이거야. 근데 이 칸트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헬로문츠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생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의사면서 생리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요 분은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지각 감각할 때 볼 건데, 자, 이 사람이 뭐 물리학, 연력학 뭐 이런 이론도 정립을 했고, 생리학, 생리심리학,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3원색설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할 거예요. 물리학으로는 출제 안 하고. 자, 3원색설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러니까 요 색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를 그렇게 색상을 만드는 거죠. 요걸 이제 발견하셨고, 그 다음에 청각 쪽에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주파수 헤르츠.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제자예요. 자,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분트예요. 자, 그러면 생리학으로 인해서 지금 교재에서 생리학의 영향. 그러니까 이 분은 여기에서 업적을 남기셨고, 이 분의 제자였던 그 빌헬름 분투가 이제 심리학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분투는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분투는 어쨌든 자기 박사학위를 의학 박사로 받고 생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생물학자, 생리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사 면허도 있었는데 다른 형태로도,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생리학에서 헬로물츠가 뭐 심리를 궁금해했다기보다 뭐 여러 형태로 그거를 이제 감각 지각으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좀 이제 계속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생리학에서 심리학으로 이제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시험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현대 심리학에 대두해서 과학적 심리학에 토대해서 첫 번째 구조주의가 나옵니다. 그럼 현대 심리학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심리학에서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빌헬름 분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1879년 독일 라이프치히의 최초의 실험 심리학을 건립합니다. 1번은 네, 쫙 줄을 치시고 연도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2번 심리학은 의식, 즉 세계와 마음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세 번째 정신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심리학은 의식, 눈에 보이지 않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분석해야 돼. 주관적 경험을 분석해야지 사람들의 의식을 볼 수 있어. 그러면 분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73년도, 74년도에 뭐 이거는 책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옛날에 썼어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뭐 번역하면서 그런 건지 어떤 책에는 73년도라고 어떤 책에는 74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생리심리학의 원리를 출판을 해요. 자, 여기 내가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 책은 과학에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심리학을 내가 개척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내가 배웠던 이 학문이 어떤 부분에서는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 교수를 했던 건 아니고 다른 대학에도 있다가 이 대학에 갔을 때 저 이런 심리학 실험실을 좀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학교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되게 조그만 한쪽 귀퉁이 얻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간판 달고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79년도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이제 붙이게 됐고요. 그 전에는 아까 헬로물츠 밑에서 수학을 하다 보니까 뭐 뇌신경 호흡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동물 대상으로 절제술 뭐 이런 것들 하다가 나는 동물 대상으로 이런 거 생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래서 그 본격적 연구를 79년도에 여기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의 의지는 행위를 통해서 경험을 능동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을 알기 위한 마음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의설이래요. 경험을 능동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온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되게 가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러니까 그 의지를 다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음의 능동적인 성질, 이 주의설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고 싶다. 이제 통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주의 집중을 하게 됐을 때 알아차리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통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어 나는. 그럼 이 즉각적인 의식 경험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즉각적 의식 경험의 요소를 우리가 작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전에 배웠던 게 지금 앞에서 헬로몰츠가 시각, 청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분투도 그 밑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감각, 감정, 그러니까 이 작은 단위들을 연구하는 거를 자기가 주로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작게 잘라서 보면은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의 원자를 좀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깔고서 지금 구조주의, 그러니까는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그 입자가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지 나는 그걸 다 분석해서 작게 그 요소들을 보고 싶어. 그래서 이름이 구조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을 분석하고 싶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 감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름을 실험적 자기관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는 구조주의는 내성법, 분투는 내성법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분투는 내성법이 아니에요. 내성법은 그 분투의 제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티치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고 이름 자체는 진짜.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분투 내성법 나오면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분투가 했던 거는 실험적 자기 관찰인데 그냥 나중에 이렇게 시험 문제라든지 심리학 개론서에서는 그냥 묶어서 퉁 해가지고 구조주의는 내성법 이런 식으로 그냥 축약해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아까 1번, 2번, 이 부분 꼭 동그라미 1번, 2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줄 쳐놓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구조주의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1번 양가로 2번 구조주의에서 분투를 비롯한 초기 심리학자들의 사조로 우리의 지각 내용이 감각질이라고 하는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되어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이제 구조주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주의도 분투하고 티치너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후대 학자들이 이런 거 구조주의 아닌가 이렇게 묶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림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야수파, 인상파, 입체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스스로 나 야수파야, 나 입체파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도 후대의 사람들이 묶어버린 거잖아. 자, 구조주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화학자들이 원소라고 불리는 수소 원소의 결합으로 모든 물질을 설명하든 감각질이라는 원소의 결합으로 모든 의식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 이제 구조주의의 어떤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감각질은 자기 자신의 의식을 들여다보는 내성,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 이걸 내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각 내용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까지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티치너는 분투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분투는 독일에 있잖아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 있었잖아요. 자, 제자였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코넬 대학교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주의를 분투한테 배웠던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투의 방식하고 티치너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럼 티치너는 이제 마음의 구조, 요소를 분류하려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석적 내성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티치너는 물질, 세포, 분자, 원자. 그러니까 티치너가 했던 방식은 비슷해요. 구조를 보려고 하는데 분투는 사람의 마음, 감각 경험을 보려고 했으면 티치너는 좀 더 이 감각 경험을 오감으로 좀 나눠서 다양한 형태로 보려고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분투의 방식은 실험 장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공이 플랫폼을 치는 것을 듣는 시점, 만약에 제가 공을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여기 지점을 맞췄을 때 소리가 나죠. 자, 이 소리를 듣는 시점하고 전신
이에 버튼을 누르는 시점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을 던졌을 때 소리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소리를 듣는 즉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대략 사람들은 바로 듣고 바로 누르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면 그때 누르세요. 그러면 내가 알게 됐다는 거를 의식적으로 한번 거치려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각을 깨닫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실험을 했던 게 분투의 방식이고요. 티치너의 방식은 비슷하긴 한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시각적으로 본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후각에서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는 무슨 냄새 같아요? 뭐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그러면서 너가 들은 소리나 뭐 맡은 냄새들 그 부분을 감각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보고해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식적 요소가 감각만 있는 건 아니고 심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왜 우리가 눈을 가리고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뭐 이거 라면 냄새, 김치찌개 냄새 아니면은 뭐 스프 냄새 뭐 여러 가지 형태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머리에서 뭐가 돼요? 이거 라면 냄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어떤 이미지화가 심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좀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현대에는 지금 구조주의는 없어요. 학파가. 왜 없냐? 내성은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요구를 해요. 이거를 보고를 하려면 내가 느낀 거를 정확하게 저 이 냄새를 맡았는데 이 냄새는 뭐 같아요? 이 냄새를 느끼고 나니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연구자가 원하는 형태로 굉장히 말을 잘해줘야 되는데 연구자가 질문을 던지는 게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참여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게 연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경험할 때마다 제가 오늘은 라면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 갑자기 배가 고파요.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그 다음날 왔는데 라면 냄새네요. 별 느낌은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배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그 직전에 뭘 경험했는지에 따라서도 이 감각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심리학은 과학이다라고 했던 거는 똑같은 연구를 계속 반복해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구조주의의 내성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가 같은 사람이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세타하게 되는 그 부분도 같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서 그 내성법의 분투의 방식, 티치너의 방식 여러분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구조주의, 양가로 2번에 있었던 그 구조주의가 막 이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성법이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티치너도 구조주의의 학파의 학자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0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은 비렐름 분투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냐?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을 제일 먼저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험과학으로 거기에 박스에 보시면은 현대 심리학에 태동하게 된 출발점을 페이너 정신물리학의 기초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1960년에 썼어요. 잠깐만 이거 오타다. 1960년이 아닌데 1860년인데. 1860년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심리학 실험실은 1879년에 지금 만들어졌잖아. 그럼 더 뒤에 만들어졌으니까는 페이너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한쪽에서는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심리학 실험실을 만든 게 더 먼저지. 왜냐면 지금 이 페이너가 쓴 책은 정신물리학이잖아. 심리학과 완벽하게 심리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 의견에 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는 우리가 비렐름 분투라고 보자. 그래서 이 1879년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가 돼서 시험에서도 출제를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신물리학은 우리가 2장에서 다시 볼 거예요. 경험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어떤 한 학파를 이야기하고요. 자, 근데 사람들이 프로이트 아세요? 혹시 뭐 스키너 아세요?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심리학 안 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어. 왜냐면 서점 가면은 프로이트의 뭐 을자, 뭐 이런 뭐 책들이 많이 있고 막 말도 많이 하거든요. 반두라도 뭐 그 인형 때리는 보보 인형 때리는 실험으로 한 번씩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분투는 몰라요. 분투는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분이 아까 라이프치히 대학 있기 전에 다른 대학에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있던 대학이 이제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에 있는 동안 이미 학자들, 교수들이 연구를 해야 될 연구를 이미 다 했대요. 평생 동안 해야 될 연구를 한 10년 사이에 이미 다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68년 일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계산을 했을 때 매일 이렇게 항상 논문으로 쓸 수 있는 2페이지 가량을 연구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엄청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양이 많은데 왜 모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독일어예요. 근데 이 사람 제자인 티치너는 미국에 가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거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출판물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심리학에서도 심리학사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국사처럼 역사학을 기록하는 것처럼 심리학사를 기록하는,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게 미국에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심리학사를 기록하는 학자 중에 제일 이제 어쨌든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티치너 제자예요. 분투 제자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자기 스승이 티치너니까 분투에 대한 언급보다는 티치너에 대한 언급을 제일 먼저 시작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투가 사실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리고 뭐 지도가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네, 세계 지도예요. 여기는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을 때 분투가 유럽에, 네, 독일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북미, 여기는 이제 남미라고 했을 때, 자, 앞에서 우리가 트머 임상심리학의 약간 시조새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다 이런 형태로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임상심리학의 아버지고, 카텔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9장에서 성격심리 할 때 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제자가 손다이크인데, 이 손다이크가 4장에서 우리가 그 조작적 조건 형성하기 전에 바로 앞에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고 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스탠리 홀이라고 했던 교육심리학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 이 사람은 정확하게 분투 제자는 아닌데 분투한테 가서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갈 수 없어서 이제 바로 뒤에 기능주의의 윌리엄 제임스한테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윈스터버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분투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투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분투가 현대심리학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은 임상심리, 이 사람은 성격, 심리검사, 이 사람은 아까 교육심리, 스탠리 홀은, 그리고 윈스터버그는 범죄심리하고 교육 쪽에도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엔젤하고 뭐 티치너는 아까 구조주의, 근데 엔젤은 우리가 이제 만나진 않는데 이분도 이제 어쨌든 분투 밑에서 그 수학한 학자들이 한 영역을 또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미국 내에 그 심리학 어떤 그 연구실을 만든 어떤 소장, 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제일 많이 그 미국 역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하위 영역에 영향은 하나씩 자기 제자들이 다 밑에 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심리학 뭐 연구실 차렸다고 그렇게 됐다기보다, 그러면 이 시기에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 갔을까라고 해서 미국 내에는 그렇게 대학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독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독일로 통합이 되기 전에 여기가 연방제도였어요, 독일이. 근데 한 38개의 그 연방제도 다 각자 자기네 주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들이 다 있었던 거야. 몇백 년씩, 300년, 50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이미 다른 데에서도 유럽 내에서도 독일 쪽으로 공부하러 굉장히 많이 가기도 했고,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기도 했고, 근데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없었으면은 심리학이 독일의 어떤 이렇게 딱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학자가 다 이제 그러니까 독일 내에 있었던 학자들이 다 넘어가게 돼요. 미국으로. 자, 그래서 문투로 인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과학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꼭 구조주의의 문투를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방금 1860년으로 봐야 한다, 정신물리학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페이너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2장에서 볼 건데 경험의 연속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경험의 연속이 뭐냐면 이런 형태로 자극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번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했을 때 넓이가 좁을 때 넓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느껴지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베버가 만든 게 최소 식별 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법칙이 있고요. 여기에 요거 너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바꾼 게 베버 페이너의 법칙. 이런 식으로 요거는 다시 2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기능주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기능주의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